보다 나은 미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서 윤 전 총장의 대안으로 떠오를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과 먼저 손잡은 최재형, 그리고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두 사람의 구도를 짚어보고요. 민주당 경선전에서 다시 사이다를 선언한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 통할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 정치권 이슈는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대선 경선준비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직 그만둔 뒤 17일 만에 전격적으로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요. 앞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입니다. 먼저 오늘 입당식부터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당원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정치권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으로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우리 당을 정권 교체의 주체로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정책으로 저희가 꼭 정권 교체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좀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어제 오전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캠프 상황실장 맡고 있죠. 김용우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어제 오전에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입당 여부 결정된 것도 없고 그 입당 자체도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입당 결정이 나왔는데 변화 요인이 있다면 어제 오후에 권영세 의원을 만났어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과의 만남 뒤에 최재형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많은 설득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제 측근들에 따르면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입당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캠프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입당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권영세 위원장의 어떤 설득 내지는 뭐 협상 과정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주는 그 과정 속에서 입당을 미루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뭔가 속전속결로 해내버리는
있다는 이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입당을 하는 메시지 역시도 윤석열 총장과 분명화된 그 차별화된 전략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 그다음에 정권 탈환 정도의 이야기를 계속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앞선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권 이후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버무려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좀 빠른 입당은 좀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과의 차별화된 전략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본인 말로는 자기는 뭐 윤석열의 대체제가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좀 비교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전원 정치 자기는 안 하고 직접 기자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지금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나는 대체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내가 대체제다라는 말이죠. 사실 정치인으로서 남을 의식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윤석열의 대체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내가 윤석열의 대체자입니다라는 선언으로 봐야 되겠고요. 네. 이분이 원래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셨으면 원전으로 탄압받던 당시에 떨치고 나왔어야 정말 본인 의지로 정치하는 걸로 봤을 텐데 쭉 눈치를 보다가 윤석열이 뭔가 좀 주저앉는 느낌이 드니까 그때 딱 사퇴를 하시고 또 조금 보다가 윤석열 총장이 또 주저앉는 것 같으니까 정치 선언. 거기에서 입당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기보다는 내 여론조사 지지율이 어떻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면 잘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서 전직 감사원장으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행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으로 입당 시기도 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정치가 다 정해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 정도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방금 그 여론조사에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다른 그 유력 후보자들보다 지지율이 좀 낮은 상태예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오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본인을 부각시킬 수가 과연 있을까?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뛰어난 역량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각 여러 개의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철학에 맞는 적절한 또 이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대선 과정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 얼만큼 이 캠프가 꾸려져 있고 적재적소에 인재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래도 최재형 원장은 각 뭐 예를 들면 경제면 경제, 뭐 안보면 안보, 외교면 외교, 뭐 법치면 법치 그 나름의 어느 정도의 철학들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었다는 것이 주변 어떤 법률가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아까 전에 이제 시시각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대선 과정 전체가 하나하나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최재형 캠프에서 어떤 인사들을 섭외를 하는지 어떤 인사들을 정면으로 내세우는지 자체 하나하나도 정치적 이벤트로서 자신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들께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철학이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를 우리 정치적 이벤트로서 만들어서 국민들께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오늘도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는데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전 조사 때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박빙인 상황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대체적인 분위기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제1야당에 입당을 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들 그리고 수사받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메시지 전달 그러니까 민심 투어를 한다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본인의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심 투어 사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그 보도진이 찍는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가서 찍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일단 좀 바꿔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내가 정치인이 듣고 상대방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군요. 주로는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수사 중인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자꾸 연출돼서 그런 것이 좀 몹시 아쉽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이벤트가 말을 들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고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고 그러고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 반기문, 최장집, 진중권 뭐 이제 이런 분들 최근에 많이 만나셨는데 네. 들으면 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올드보이들이시죠. 예전에 한때 잘 나가셨던 분들인데 안철수 이 대표까지 포함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미래의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시는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본인 시절에 잘 알던 사람들을 만나시는 느낌 이런 것들이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내가 미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지를 못하니까 국민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거 아닌가 보네 하고 지금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본인에게 호응을 해주는 조금 더 우경화되는 우측으로 가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본인은 뭐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 본인의 어떤 전략에 큰 변화는 없을 것처럼 또 말을 하더라고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의 민심 투어 중 하나로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만났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기회에 서로 좀 기탄 없이 좀 의견을 교환하고 아마 앞으로 많은 거 어려움이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고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겠다는 뜻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신인사 대천명하는 이런 자세로 열심히 하시면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저는 그 국민들의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비판은 자유니까 뭐 얼마든지 존중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그 뭐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지율이라는 게 뭐 하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동안 뭐 만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이유가 유엔 외교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만났을까? 아니면은 2017년 잠깐 대선 주자로 출마했다가 바로 낙마했던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교훈을 좀 듣고 싶어서 만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만났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 만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제 제일 비교가 많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반기문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제3지대에서 대선 후보 등록을 해서 대권에 도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좌절이 돼서 대권을 이제 찾지 못한 대표적인 이제 두 분인 것 같은데 네. 일전에 안철수 대표는 만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만나면서 어쨌든 국민들께 뭐 내가 이러이러한 반면 교사를 삼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저는 근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까 전에 우리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나시는 분들이 상징성은 있는 분들입니다. 네. 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진보 학자로서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최장집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진보 학자로서 유명하셨던 분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감없는 비판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반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강한 비판 스탠스로서 대선을 출마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둘을 만났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상징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은 분명한데 다만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들을 만나서 나는 어떤 교훈을 갖고 어떤 식으로 국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아직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그런 의도들을 좀 듣고 싶은데 어쨌거나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보여온 행보를 보면은 자 조선일보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있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점을 지적을 했냐면 본인이 배우 역할을만 해야 되는데 대선 후보는 감독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감독 역할까지 같이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의 총체적인 전략 짜는 것은 누군가
전략가를 두고서 그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왜 본인이 감독 역할을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율 유지 못한다면서 부인 논문 의혹에서 빗대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4월에 김종인 박사님하고 또 윤여준 전 장관님이 아마도 이 윤석열 총장 측에 연락을 좀 해서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한번 거절당했던 사례가 있는데 기분들이 나쁘셨겠죠.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김종인 박사님의 지금 말씀은 거 봐. 감독 없이 되나? 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감독도 감독인데 왜냐하면 이제 김종인 박사님 본인을 감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감독 없이 하려니까 어때? 라고 말을 던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진짜 없는 건 헤드 코치입니다. 뭐 감독은 둘째치고 이 윤석열 총장 밑에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조절하고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수석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계속 어긋나가고 무엇을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조차 없는 이런 그림이 반복되면서 윤석열 총장이 매일 뭔가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뭘 하고 있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최근 계속해서 좀 난감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이슈를 하나 또 던졌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한명수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관련해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찰 결과 부적절한 수사 관행 다수 확인됐다라면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박범계 장관의 말 그리고 여야의 반응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의 재배당을 시도하여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주인 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되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한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가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원이 유죄를 판단했을 리가 없고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간부들도 압도적 다수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일입니다만 만시지탄입니다. 이렇게 공식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돼서 다행입니다.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이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이쯤 되면 수사 기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압적 수사, 조사 없는 과도한 소환 등 밥 먹듯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더 이상 못하도록 수사 관행을 완전히 뿌리째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명숙 관련 사건의 그 수사팀이 모해 위증 교사 의혹, 그러니까 특정인을 모해하기 위해서 해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그 혐의 관련해서 이전에 이미 주장이 됐었던 내용이고 이번에 발표된 거는 그 주장에 대해서 감찰을 해봤더니 다 맞는 얘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이 증인을 100여 차례 소환을 해서 특정 방향으로 증언을 연습시킨 점이 확인됐다라든지 아니면 사건의 인권부 재배당 이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번 그 합동 감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 이제 박범계 장관이 처음에 이 감찰을 시작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검찰 내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던 어떤 나쁜 관행들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지금 이 감찰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한명수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한 수사 아니냐, 그 감찰 아니냐라는 의혹제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고 결국 검찰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수사 관행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징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무혐의가 나왔고 한 분은 이제 불문이라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지만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사실 이제 징계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은요.
예, 제가 SBS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대검 그 감찰부에서는 징계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징계를 하고 싶었으나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의 프로세스를 존중한다, 결과를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합동 감찰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당연히 여기에 관여를 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이건 검찰의 감찰부에서 진행된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이다라고 이렇게 한 발 빼는 것은 결국에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한 어떤 박범계 장관의 무리한 감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돼서 애초에 박범계 장관이 이야기했던 어떤 검찰 수사 과정의 개혁 같은 것들이 많이 희미해져서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좀 그 부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의 어떤 대책도 어제 발표는 같이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명숙 총리가 안 구해졌지 않습니까? 구하기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거 하나로 입증이 된다고 실패를 한 거죠. 그걸. 아, 실패를 네. 했다. 네. 저는 오히려 이 100여 차례 증인을 소환해서 지금 아까 전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사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정에 세운, 즉 사법기관 앞에 세운 이 증인이 알고 보니 증인들이죠. 100번까지 불려갔다는 것은 사실 할 얘기가 있으면 그냥 그 증인을 불러다 증언을 들으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고요. 저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은 나왔지만 한명숙 총리의 억울함을 풀려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 기법상 또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판사를 재판부를 속이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관련해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데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심은 이게 공수처 수사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합동 감찰 결과 발표가 수사진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요. 이제 100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그 한 대표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그 재소자 3명, 그러니까 4명이 총 불려간 횟수가 100회 정도가 됐고 그것도 이제 9개월 정도로 나눠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럼 한 사람이 20번 정도는 실제로 적절했다. 그리고 주 1회 정도고요. 네. 그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던 사건인데 주 1회를 안 부르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00회 2분짜리 자체에 증언을 가서 듣자고 주 1회를 부른다고요? 아니 총리에게 9억을 준 뇌물 사건인데 네. 주 1회에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수사가 태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무혐의 결과가 나온 것이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이후 3월 달에 이루어진 그 결정입니다. 대검 부장들이 다 모였었고 전국에 있는 고검장들이 다 모여서 압도적인 다수로서 이것이 무혐의다라고 결론이 난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낸 건 윤석열 총장이 손을 떠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회의를 소집한 것이 조남관 당시 이제 검찰총장 대행입니다. 친여권 인사라고 불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공수처에서 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인권부에 배당을 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 내규에 따르면 인권부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를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근거들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김성애 대변인은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열린민주당에서 최근 관심 있는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부인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 의혹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특히 그 네. 부분을 지금 깊이 파고 계신데 관련해서 어제 윤 전 총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정치를 안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 남편으로서 미안하다. 그리고 장모 관련 사건은 총장 청문회 때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모 관련 사건을 이전에 알았던 건 전혀 없었고 청문회 때 그때 처음 들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알았으면 이 사건 자체에서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자격을 부여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장모 사건과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장모 사건을 그전에 몰랐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가 돌아가고 있는 저 막대한 자금. 본인은 결혼할 때 2천만 원 들고 결혼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은 어쨌거나 검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논문 얘기도 뭐 국민대에서 검증하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논문 열린민주당 저희 확인을 해보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 원 받은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껴서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냈다는 것이 증명이 된 상황이라서 이것이 세금 문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치의 검증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금 추가적으로 뭐 제보를 받는다든지 관련 논문에서 더 조사하고 있다든지 당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문 자체는 대학에서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국가와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 국가의 자금을 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그 여러 가지 의혹 관련돼서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적극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보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게 어떤 이유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뭐 법대로 하면 된다라든지 거의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좀 정면 돌파를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면 또 이야기하는 대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좀 아끼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법대로 해라라는 말이 사실 윤석열 총장한테는 큰 어떤 용기가 안에 이제 수반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결국에는 법대로 처리됐을 때 과연 지금 사법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전 총장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중립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메시지로 저는 선회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대선 주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역사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면에 있어서도 가족에 대한 의혹,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충분히 검증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의심하시고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일부 실망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선 주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본인이 사과 정도는 구했었으면 더 국민들께서 좋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추경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바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바로 이슈입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결정을 하긴 했는데 기재부 장관이 뜻을 굽히질 않고 있어요. 80%만 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재부 장관의 계속 해왔던 말의 톤으로 봐서는 뜻을 바꿀 것 같지 않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홍남기 부총리가 일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뜻, 특히 대통령의 뜻을 어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당의 입장을 정한 게 최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정리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정청 고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결국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짓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라는 속보가 나왔다가 뭐 100분도 안 돼서 이제 의견 잘못 전달됐다라고 의사를 정정을 했는데 관련해서 어제 조금 이준석 대표가 다른 결의 말을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당내 대선 주자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스탠스 서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지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대선이란 큰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굳이 이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이렇게 반대하고 그럴 일인가라는 뜻으로 읽혀지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어다르고 아다른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정된 예산 속에서 국민들께 나눠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실제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한테 훨씬 그 돈으로 두텁게 보장을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한정된 예산으로 소상공인한테 두텁게 보장을 해드리면 어쩔 수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거나 혹은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거나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재난지원금에 합의를 했다는 방식으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정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소상공인한테 충분히 지원을 한 이후에 남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정정을 하신 만큼 우리가 국민의힘 입장은 원래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한테 넉넉하게 주자라고 메시지를 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게 혹시라도 남으면 국민들께 나눠주자라는 것은 사실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대표께서 이렇게 의원들과 이 본인의 생각 그리고 이 국민들께 내부여치진 생각들을 잘 조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조금 좋았겠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어제 발언 자체는 어제 발언은 사실은 대선 앞두고 이거 가지고서 막 그렇게 막 극구 반대할 일이냐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톤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약간 공격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더 주자는 식으로 말씀을 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회유하듯이 말했으면 그 이제 들으시는 대선 주자들도 기분 좋았을 거고 듣는 국민들도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아다르고 어달랐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굳이 그 자당의 그 대선 후보들을 공격하면서까지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런 자세는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해보면요. 그동안 예비 경선전에서 굉장히 수세적으로 그 토론에 임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 사이다 발언할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생 법안은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원팀 정신이라고 하는 걸 최대한 살려야 되고 뭐 제가 먼저 선공해서 상처를 주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텐데 다만 이제 이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면 반격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진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용기와 결단 거기다 하나 더 하면 뚜렷한 철학과 가치 비전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이제 흠결,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약점, 이 문제점 이런 게 확실히 드러나는 사태다. 그 형수와 형에 대한 발언,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사과를 했는데 실제로 그 녹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얘기는 이거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날치기라는 그 단어 때문에 언론에 지금 집중 조명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어제 방송이 아니라 오늘 아침 방송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기재부의 동의를 얻으려면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땐 증액을 안 해도 된다. 현재의 예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민 재난금 1인당 25만 원 줄 걸 20만 원으로 줄여서 조정해서 증액 없이 하면은 충분히 우리 당의 의견을 국회 안에서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 말이 맞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아니 사실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 그러면 날치기가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통과시켜야 되죠. 근데 다만 이게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날치기가 되는 법안들이 사실 있을 수 있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는 사실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궁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이 심고 1년 동안 영업 제한 및 정지 조치들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뭐 오늘 내일 하면서 이 영업을 겨우겨우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결국 이제 80%냐 100%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얼만큼 소상공인들한테 두텁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증액이 없이 소상공인들한테 두텁게 보장을 하면 액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안 하겠다는 소리로 들려서 네. 이것이 민생 날치기라는 이름으로 날치기가 돼버리면 저는 진짜 날치기가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민생을 바란다면 그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4차 이번에 대유행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더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갔기 때문에 그게 민생 위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총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선 제가 야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획재정부가 지금 부채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모든 나라의 국가 부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특이한 점은 그런 가운데 개인 부채들은 다 조금씩 감소했더라고요. 가계 부채는 감소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국가 부채는 감소를 했는데 개인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즉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국가가 대응해 줬어야 되는데 이걸 국민들한테 떠넘겨 놓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 재정은 튼튼해졌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할 소린가 기재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재섭 위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소상공인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IMF의 권고이고 OECD의 권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씩만 여쭤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지 논란에 이어서 형수 욕설 논란까지 이낙연 전 대표가 공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재명 지사도 이제 같이 맞불을 놓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옵티머스 건을 지금 거론하고 나섰는데 지금 우려 당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자칫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고 있는데 굉장히 거북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본경선 들어가면 정말 세게 붙을 것 같거든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1위 후보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할 필요 없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 스탠스를 바꿀 경우는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그냥 뜨뜻하고 시원한 국밥의 형태를 그냥 계시면 되고 이낙연 후보가 1위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겠지만 2, 3, 4위가 3, 4, 5위가 2위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정도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싸움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와서 사이다로 전략을 바꾸는 것은 그닥 추천할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김재섭 의원께서는 경선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9월이면 이제 경선에 들어가는데 경준위에서 이제 경선 방법 이런 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외부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선 룰 바꾸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에 들어간 거죠. 그 룰 관련돼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여론조사 비율이랑 당원 투표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부분은 그냥 최고위에게 맡겨주고 그 밖에 다른 과정에 있어서 경선 준비가 좀 이 대선 흥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변용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그 이 당원 비율과 여론조사의 비율 50대 50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은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확정된 되겠네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어느 정도 그 정도 틀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위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